検討問題については今までも現在もそして将来も全く問題ないということをお約束をいたします。우리가 하다못해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이건 방사능이 아닌 방사선이잖아요. 그런데도 임산부나 어린아이는 피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일본 후쿠시마 관련 문제는 방사능입니다. 네. 자, 도대체 얼마나 위험하고 일본에선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건지 오늘 TV 민생연구소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잖아요.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고. 네. 그러나 우리 역사적으로 위치거나 일본은 정말 좋은 이웃인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요즘에 더더욱이나 경제 도발, 과거사 부정, 심지어 군국주의화까지 꾀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세계 시민들은 다 불안하고 걱정이 나는데 본인들만 전혀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오늘 TV 민생연구소가 이 문제 계속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예. 네. 최근 일본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 이미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정말 최고치를 찌르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과연 일본 방사능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뭔가? 오해와 진실도 있으실 테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정보의 홍수성에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TV 민생연구소만 보시면 바로 종합적으로 이 방사능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시민들의 일본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방사능이 나오면 이 일본 먹거리들이 나오면 거기에서 방사능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 먹거리들에 대한 시선도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방류가 되면은 뭐 물고기나 뭐 이런 데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들을 그 수입해서 사 먹게 되면 엄청나게 저희들한테도 안 좋을 거니까 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방류하면 당연히 저희까지도 피해 입는 거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변할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하게 변한 물고기 보면 왠지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동물들이 죽을 것 같고 왠지 나쁜 것 같아요. 태평양이 방류하는 것 자체가 일단 국제사회에 대한 무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다른 나라 생각 안 하고 이제 자기들만 생각하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긴 것처럼 이제 서로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도 결국에는 환경 문제인데 그 오염수를 반출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 보복에 이어서 환경 오염까지 끼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아베, 반일 지금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만약 일본이 그 선택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일본 방사능 시민 공포는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얘기 나누기 위해서 또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장마리 캠페이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린피스는 뭐 세계적인 NGO인데 각국의 지부를 많이 만들고 있나 보네요. 아, 네.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55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몇 개요? 55개. 55개. 한국 지부도 활발히 활동하고. 네, 이제 열심히 더 해야죠. 예, 네. 저번에 우리 미세 플라스틱 위험성에 대해서 그때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힘이 됐습니다. 근데 캠페이너님, 캠페이너라고 부르나요? 네, 저희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요. 캠페이너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멋있습니다. 네. 저는 직업이 일꾼인데 장마리 간사님은 캠페이너님. 네, 캠페이너. 먼저 방사선 오염수란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다들 이제 걱정도 하고 대충은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100만 톤이나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사실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오염수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은 사고 전부터 문제였습니다. 네,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밝혀졌지만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의 경우에는 이 열을 내부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해수로 냉각수로 사용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많이 면해 있는 그렇죠. 발전소들 보실 거예요. 특히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게 낮은 지대가 아니었는데 이 취수 펌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수면을 굉장히 가깝게 원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시다시피 후쿠시마가 산림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그쵸.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자원이 좀 풍부한 곳이고요. 지하수 유입이 원래도 많은 곳이었어요. 지금은 그 이제 원전 밑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들이 모두 방사성 물질과 만나서 오염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원자로 안에 고준위 방사성 물질의 상황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사람이 들어가면 그 즉각 즉사하는 수준의 위험한 물질들인데요. 이 안으로 직접 물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장 탱크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우선은 그 냉각수로 되는 물, 그러니까 냉각수가 돼서 원자로 식히고 있는 물의 경우에는 지금 바다로 일부 방출이 되겠지만 예. 그거는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원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방사성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원자로로 바로 들어가는 물이거나 굉장히 고준위에 노출된 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신 것 같이 저장 탱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아니, 그럼 115만 톤. 115만 톤. 와, 양도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후쿠시마가 이 방사능만 아니면 참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너무나도 좋은 곳인데 지금 이 그 지하수가 워낙 이렇게 자주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얼마나 위험한가요? 사실 그 오염수의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원전 발전소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안에서 수백여 가지의 방사성 핵종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약 60여 가지가 좀 넘는 방사성 물질들이 그 오염수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바람을 일으키고 즉각 인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중에 일부만 현재 일본이 도입한 기술에 의해서 제거를 하려는 상황인데 단적인 예로 일본이 도입한 방사성 물질 제거 기술이 지금도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도입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처리 기술을 2번 거친 오염수에서도 바람을 일으키기로 잘 알려진 스트론튬이 2만 배 이상 안전 수치에서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건 모두 도쿄전력의 자료입니다. 아까 심지어는 축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지금 원자로 안에 원자로가 다 녹아내리는 사고였잖아요. 그 물질들의 경우에는 무섭네요. 이 지금 오염수 같은 경우에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게 110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증가하겠죠? 네, 지금 저희가 사실 대화하는 순간에도 계속 는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이거를 계속 감당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바다에 뿌려 버리겠다. 네. 이건데 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방법이 그렇게 없는 건가요? 사실 방사성 물질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네. 게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마다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많게는 4,000톤까지 오염수가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부지와 탱크를 통해 계속 관리를 할 수 있고 저희가 그게 이제 제한하는 방법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 관리에 들어가는 돈, 이 비용 문제 때문에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그들에게 또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제한됐고요. 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린피스 일본 지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하고 폭로해서 큰 화제가 됐던데, 세계 바다에 끼치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네. 이웃 나라인 우리 네. 한국, 네. 동해, 네. 동해로도 뭐 몇 달 또는 1년 지나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나요? 이거는 사실 동해에 이 방사성 물질들이 유입된 것은 사실 저희의 조사는 아니고요. 그 후쿠시마 대학교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예요.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바다로 흘러들었던 방사성 물질들에 의해서 동해가 불과 한 1년 만에 세슘 농도가 높아졌다는 그 샘플 수집 결과였고요. 그리고 1년 뒤부터 높아졌던 세슘의 농도가 그 뒤로 한 3, 4년 뒤에는 최고조의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으로 이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영향이 있는 거네요. 근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강에 오염물질 같은 거 좀 이렇게 방류하거나 버리면 법으로 좀 제지를 과태료를 받잖아요. 받죠. 뭐 그렇죠. 과태료를 물거나 벌금을 물을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일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해서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우선 국제 그 해사기구라고 IMO라는 기구에서 네.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협약을 맺었었던 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협약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법적으로 제재를 즉각 가할 수 있는 수준의 효력이 없는 협약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국제사회의 무대에서 법적 효용이 없더라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압박이 된다, 일본 정부에게. 예, 이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저희 제안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네. 우리 캠페이너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위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하지만 또 일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거 정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괜찮다. 그리고 바다가 너무 넓어서 이거 결국은 또 희석될 거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미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태평양은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방류를 한다고 해도 어쨌든 안전한 수치까지 방사성 물질들을 없애고 방류한다는 것이고 그 뒤에 태평양에 방류되면 조금 더 물의 영향을 받을 테니까 지금 저장되어 있는 준위의 방사성 물질은 아닐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방사성 물질들은 바다에 있어야 하는 물질들이 아닌 거죠. 네. 두 번째는 그 수준이 아무리 낮아진다고 한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거되는 물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바다 해류를 타고 계속해서 돌게 되고요. 바다에 머물게 되죠. 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양의 오염수를 직접 바다에 방출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우리 해양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요. 마지막으로 해양 생태계에 축적된 이 방사성 물질들이 인체에 위협을 주거나 하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영향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류가 경험한 건 이제 그린피스가 유명해진 계기도 되는데 프랑스가 남태평양에서 핵실험했을 때 네. 우리 그린피스인 레인보우 레인보우 워리어가 가서 항해하다가 적침당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네, 뉴질랜드에 정박하고 있던 예. 배가. 네. 그러니까 그때 일면 핵실험할 때 이제 바다에 방사능이 일부 들어갔고 그런 건 우리 인류가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막 100 몇만 톤을 조직적으로 뿌리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런 걱정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런 계획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또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자체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115만 톤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계속해서 네. 만들어지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정도의 방사성 준위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로 안에는 아직 끔찍한 물질들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진 물질들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린피스가 이제 세계적인 전문 단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네.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일본 정부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강철 탱크로 저장을 계속해라. 장기 저장. 사실 이 물질들이 저장이 되고 여러 번 처리 기술을 거친다고 하여도 반감기를 충족시키고 위험하지 않은 수준이 되려면 수백 년이 걸려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이 없을 때까지 그걸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 환경엔 절대 노출되면 안 되고요. 저장 탱크에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하고 저장 탱크에 저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조금 더 선진화된 어떤 방사성 핵정 제거 기술들에 계속해서 연구하고 투자해야 된다. 그게 저희의 제안 사항입니다. 일본이 가난한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인으로서 그런 책무는 지켜야 됩니다. 이건 일본 불매운동 차원을 넘어서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서 조직적으로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고위 인사가 뭐 그린피스의 말을 너무 믿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네,
정말 정답은 이제 뻔한 거고. 자, 일본 방사능 시민 공포 그중에서 첫 번째 방사성 오염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도움 말씀에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님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일본 방사능에 대한 시민 공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규탄한다! 규탄한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제 쌓여가지고 부작용이 몇십 년 뒤에 이제 자기도 모르다가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 이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 보면은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나 기사 같은 걸 봐서 인체에 해롭다? 일본 여행 갈 때도 방사능 조심해서 가야 한다고 많이 소문으로 듣고 있어요.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을 자국 내 홍보수단으로 삼는 아베 총리의 행태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에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보고관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의 방사능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런 그 유엔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은폐하는 일을 계속 벌여왔어요. 선수들을 볼모로 해서 올림픽을 치루어서 일본이 마치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인증을 받는 게 올림픽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방식의 그 올림픽 개최는 문제가 있다래서 여러 가지 도쿄올림픽의 보이콧을 포함해서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IOC가 됐든 JOC가 됐든 저희들이 두 차례 반복해서 질의서를 냈는데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답변은 못 받고요. 다만 대한체육회에서 KOC죠. 답변을 받은 것은 올림픽을 보이콧할 수 없다는 거, 그런 입장 하나 하고요. 후쿠시마산 그 농산물이 식자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한국에서 공수를 해서 일본에서 그 조리를 해서 먹는 방법을 일본과 협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KOC로부터 받은 바는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불안정성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해내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세상에 드러나기까지는 매우 쉽지 않은 노력이지만 어떻든 뭐 올림픽 보이콧 문제는 저희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뭐 기자회견이나 성명이나 또는 사이트 개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시민 공포는 바로 도쿄올림픽과 일본 여행에 관한 공포입니다. 네. 앞부분에 우리 기린피스 간사님 이야기도 정말 설계가 잘 돌아왔는데 이번에 우리 이 문제 계속 연구해 주신 시민 방사능 감센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좋은 단체입니다. 아까 TV에도 그 발언하는 모습 나왔는데 최경수 간사님 직접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간사님 오늘 가감없이 네.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요 내년 도쿄 올림픽 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써서 우리 식자재 안전성을 홍보하겠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방사능 우려가 이렇게 계속 고조되니까 대한체육회가 별도의 이런 급식 지원 센터를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간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당연히
대한체육회에서 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지금이라도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앞으로 오늘 얘기할 것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시면은 되게 웃음을 많이 짓게 되실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기가 막혀서. 황당해서. 네, 황당해서. 네. 예, 최근에 아무튼 뭐 일본 행태가 뭐 세계 시민들 모두를 걱정시키고 있는데요. 네네. 올림픽은 더더욱이나 세계인의 축제인데 후쿠시마 식자재뿐만 아니라 경기장 위치도 네네.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걸 억지로 강변하려고 온전에 불과 20km 떨어진 곳에서 성화봉송하고 네네. 뭐 야구라든지 이런 걸 한다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지금 아무튼 아니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네. 일단 소프트볼과 야구가 열릴 아즈마 경기장에 네. 일단 위성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검은 비닐봉지, 비닐백이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 거. 근데 어제 보도만 해도 그게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몇 달 사이에. 일단 오염수 문제와 더불어 제염토, 그 제염토라는 건 방사성 오염이 된 흙을 제거한 것이거든요. 네. 그것들이 문제가 되자 일단 치운 것 같은데 일본 현지의 주민들 말씀으로는 임시 저장고를 짓는다고 말은 한 지가 벌써 8년째인데 아직 부지 선정이나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경기장이나 이런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치우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어디로 치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증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제염토. 네네네. 그 제염토도 오염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방사능 오염이 굉장히 많이 수치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오염수처럼 똑같이. 네. 야, 근데 어디에 지금 이거를 쌓아둔지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네. 네. 어디가 있지? 진짜? 일단 후쿠시마 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현의 70% 이상이 산림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한꺼번에 날아 올랐다가 이제 가라앉은 방사성 물질들이 땅에 이제 고스란히 가라앉았는데 민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긁어내서 5cm 이상 정도의 그 토양을 긁어내서 제염토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검은 비닐봉지에 쌓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처리를 잘한 거예요. 일반 주민들은 마당 한쪽에 쌓아놓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왜 눈이 오면 눈 치우듯이 일반 흙이나 나뭇잎들을 한쪽 마당 한쪽에 그냥 쌓아놓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비닐백에 담지도 않은 채. 방사능재. 네, 방사능 토양을요. 네. 과언이 아닌. 근데 그나마 제염을 했다는 민가 시설이나 뭐 이런 것은 형편이 났고요. 그 70%의 산림은 전혀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전 사고 당시 가라앉은 방사성 물질들이 저장 창고처럼 산림에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차라리 저렇게 이제 모여 있으면 눈으로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어디서 그건 어떻게 정말 일부에 부유하고 불과한 있는지도 거.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본이 도쿄올림픽 앞두고서 후쿠시마 귀환 캠페인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귀환이라는 건 원래 거기 후쿠시마에 있던 분들이 다시 돌아가는 캠페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지금 뭐 30년 정도가 넘은 지금까지도 반경 30km 이내는 출입 금지.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는 8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또 여기 출입 금지 아니니까 이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지금 단적으로 후쿠시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원전 사고가 일어난 곳이 후타바 오쿠마정이라는 마을인데 원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지역의 토양 오염을 측정하면 세슘이 최고 11만 베크렐이 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는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와키 시민 측정실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측정소를 세워서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일반 주택의 창틀이나 이런 환기구의 먼지를 닦은 청소 걸레나 청소 시트를 검사를 하면 5,000베크렐, 6,000베크렐씩 세슘이 검출이 돼요. 킬로그램당.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저는 그 엄마들이 그 검사들을 하거든요. 그 엄마들이 그런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참담할까 그런 생각을. 얼마나 불안하. 네, 얼마나 불안하고 참담할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주변에 연예인 친구들도 그렇고 보면은 야 후쿠시마 이렇게 원전 사고 일어났어도 후쿠시마랑 좀 멀리 떨어진 곳은 괜찮아. 이래서 오키나와 같은 곳에도 굉장히 관광을 많이 갔어요. 요즘은 안 갔는데 예전에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또 요즘은 어떠냐면 야 이거 방사능 얘기가 계속 이렇게 흘러나온 거 보니까
일본 전역이 위험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 여행, 그러니까 전국 각지로 이렇게 일본 여행 가는 거 방사능 위험 어떨까요? 일단 있습니다. 방사능 위험 있고요. 네. 이거는 제가 뭐 괴담이 아니라 네. 일본의 모두의 데이터 사이트라는 그 시민 단체들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작년에 책을 한 권 발간했어요. 네. 일본 전역의 토양 오염을 검사해서 그 수치들을 발간했는데 도쿄 같은 경우에 최고 1600베크렐 정도가 나오고요, 세슘이. 네. 뭐 사이타마현, 야마가시현 이런 곳들이 다 오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일본 전체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토양 오염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에서 사실 일본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후쿠시마산 쌀이나 그런 식재료들이 오키나와에서 그대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먹는 거는 우리 인체에 직접적으로 흡수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저는 그 포대갈이라고 해서 그 한번 후쿠시마에서 나왔는데 다른 지역 갔다가 거기서 포장만 다른 지역으로 바꿔놓고서 우리나라로 올까봐 그게 또 불안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후쿠시마에 사는 것도 몰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본에 대한 불신까지 생기는데 일본 방사능 공포에 대해서 과연 이 방사능의 위험이 인체에 어느 정도 위험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전문가분을 전화 연결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출신이고 또 동국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셨던 김익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되게 바쁘시죠? 네. 예, 국민들 위한 좋은 활동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저번에도 연결해 주셨는데 오늘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수님. 예. 지금 저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그다음에 저염토, 후쿠시마 지역 문제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또 세계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역시 음식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같습니다. 방사능 체내 피폭 위험이 상당하다고 봐야 될까요? 일본에 있으면 당연히 피폭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아까 말씀 잘 하시던데 오염된 땅에서는 오염된 농산물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음식을 하면 당연히 방사능 물질이 몸에 들어오죠. 예.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아니라도 전국 유통이니까 일본에 가면 당연히 세슘을 먹는다 이렇게 봐야죠. 세슘을 먹는다. 이야, 표현이 진짜. 정말 적나라합니다. 네, 예. 말씀만 들어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근데 선생님, 저희가 또 이 도쿄올림픽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얼마 전에 미국 LA 타임즈가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내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들 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예, 그 의학 교과서에 피폭량하고 암 발생이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폭량이 많아질수록 암 발생 확률이 증가하거든요. 그럼 일본에 안 가면 그 위험이 없지만 가면 그리고 가서 오래 있을수록 피폭량이 늘 거 아닙니까? 그 는 만큼 비례해서 암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거니까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그냥 풀어서 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다. 예, 그렇네요. 예. 네. 그런데요, 이게 이뿐만이 아니라요. 후쿠시마현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도 얘기하는데 70% 이상이 산림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하던데, 근데 지금 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선수촌 빌리지 플라자의 건설 재료를 후쿠시마산 삼나무와 노송나무를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선생님, 이 나무를 써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 나무가 또 잘 빨아들이는 성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방사능 물질이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대개 원자력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슘뿐 아니고 방사능 물질이 한 200까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화학 주기율표에 있는 게 대충 다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나무에 잘 들어가는 성분도 있을 것이고 안 들어가는 성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잘 들어가는 성분은 당연히 나무를 구성하는 성분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나무가 방사능에 오염된 결과가 되겠죠. 네. 그 오염된 그 나무 가지고 집을 지으면 당연히 피폭이 조금씩은 되겠죠. 저는 뭐 그걸로 인한 피폭량은 근데 뭐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있긴 있겠지만 오히려 음식이나 호흡을 통한 내부 피폭 이게 더 신경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죠. 예, 교수님 아주 좋은 정보 또 과장 없이 해주셔서 더 고마운데요. 네. 교수님 근데 보니까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재건올림픽, 붕올림픽 해가지고 방금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후쿠시마 산을 자꾸 먹자, 응원하자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을 먹고 죽자 이런 거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이 사고 난 다음에 한 행동들을 보면 예. 국민들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염 지역에 있는 곳은 그 농사를 못 짓도록 해줘야 되고 또 초고농도 오염 지역은 땅을 국유화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그 오염토들을 그쪽에다가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염식품들을 계속 홍보하는 거죠. 먹읍시다. 먹어서 응원합시다. 암 걸려서 응원합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제가 이렇게 좀 침착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 오염된 음식 홍보하는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또 감정이 또 격해지네요. 예. 정말 바보 같은. 캠페인 그 사진 보니까 독일본 음식 먹어서 응원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진짜 이런 캠페인 실제로 벌이고 있고 또 뭐 기사를 접해보니까 그렇게 자주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먹은 연예인이 또 피폭되는 경우도 또 이렇게 기사도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네. 자, 일본 방사능에 대한 소식들, 이런 새로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 뉴스를 만드는 뉴스 공장 수준이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들고 도움 말씀 주신 김익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자, 네. 일본 방사능에 대한 시민 공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공포도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일본산이라고 표시된 거를 사실 마트 같은 데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보통 수입산. 특히 해산물 같은 거에 일본산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된 걸 본 적이 없어서 어딘가에 있을 텐데 조금 가려진 게 아닐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거야. 그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니까 그건 당연히 뭐. 글쎄요, 막 먹고 나서 직접적으로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서 그냥 먹기 무서워서 안 먹고 있어요. 일본 측에서는 뭐 NHK를 통해서 뭐 송미도 후쿠시마산 무슨 뭐 씨푸드를 먹고 이렇게 했던 그런 뭐 기사거리를 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일본산은 아무래도 조금 꺼리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원래 일본 젤리라던가 그런 군것질 거리를 많이 먹는데 그 어떤 기사에서 그런 방사능 물질이 먹거리에도 포함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걸 보고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할 때 그 원산지 같은 걸 잘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사실 피하거든요. 화장품도 일본산은 최대한 피하고 있고 일본 게 아닌 것도 많으니까 좋은 것들이. 그래서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세 번째 일본 방사능 공포, 일본 식자재 공포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다고 하죠? 맞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걸 했죠. 지소미아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우리 최경수 간사님은 저는 이제 옛날 우리 심란지대 때 저희들이 폐기를 주장했었거든요. 일본이 유사시 한국에 출전할 오히려 바탕이 된다. 그래서 많은 심란지들이 폐기를 요구했는데 그 민심을 수용한 게 아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 또 TV 민생연구소에서 이 관련된 내용 알려드리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일본 방사능 공포. 일본은 이렇게 위험한
정말 안전하지도 않은 식자재를 일본 내수는 물론이고 또 이 외국인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먹이려고 하는 이 의도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도쿄올림픽 관련해서도 그 굉장히 유명한 선수를 홍보 모델로 삼아서 후쿠시마현 음식을 먹이면서 그 홍보 동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일단 우리 혹시 이런 후쿠시마 수산물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안전한가 이런 공포를 굉장히 가지실 텐데 일단 식약처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100% 만족하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1베클이라도 세슘이 검출이 되면 그것들을 반송하고 기타 액종, 스트론튬이나 다른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내야만 수입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수입 금지를 하고 있다고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비교적 잘 막아내고 있으니까 너무 공포심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아무튼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본 행태를 보면 예전에 영국 광우병 사태 때 영국 농림식품 장관이 자기 딸하고 친구 대동해가지고 광우병 햄버거 막 먹였잖아요. 안전하다고. 근데 나중에 17년 후에 발병해서 죽은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나는데 후쿠시마 땅의 오염도는 어느 정도예요? 간상 아까 이제 제염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예 방치돼 놨다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 파괴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쿠시마현에서 최고 세슘이 11만 베크렐이 검출이 될 만큼 여전히 토양 오염이 지속되고 있고요. 산림 지역에서 방사성 물질이 고스란히 쌓여 있다고 했지 않나요? 그러면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면 거기서 방사성 물질이 고스란히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린피스 우리 장마리 캠페이너도 말씀하셨겠지만 해결료가 녹아내려서 그 건물 잔해와 같이 엉겨붙은 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실 냉각수를 계속 구우면 생각해 보시면 뜨거운 우리 달군쇠를 물에다 집어넣었을 때 수증기 발생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냉각수를 부으면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그것과 함께 방사성 물질이 계속 배출이 또 되거든요. 대기적으로. 그래서 김익준 교수님 호흡도 위험하다고 하시죠. 그래서 오염이 계속 재오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염이라는 것이 어떤 눈으로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만 베크렐이면 어느 정도예요? 간단하게 한 번만. 그게 비교를 하자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체르노빌 발전소 사고나 그 핵실험으로 인해서 전 세계 토양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 300베크렐이 세슘이 검출이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하면 상상이 좀 가시려나?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일본의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다른 현에서도 이런 방사능 오염 물질이 검출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8개 현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 5년에 국내로 3만 톤 정도의 그런 가공 유통된 제품들 실제로 검사를 해봤더니 방사능이 검출이 됐다면서요? 검출이 돼서 반송된 경우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시피 5톤 정도 반송이 됐다고 그렇게 됐는데 주로 가공식품에서 반송이 됐는데 그만큼 그건 어떻게 보면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제염토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 제가 방사능의 전국화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방사능 오염의 전국화. 오염수를 쌓아놓고 나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바다에 버린다는 것처럼 제염토를 처리할 수 없어서 재활용하겠다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이 오염된 그 토양을? 네, 오염된 토양을. 아니, 근데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막 이 검정색 봉지를 이렇게 얹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보니까 막 벼농사 같은 걸 짓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봉지가 이렇게 막 터졌는데 그 흙을 막 소들이 이렇게 막 온몸에 이렇게 비비면서 놀고 있고 야, 이거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일부 후쿠시마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후쿠시마현의 그 제염토를 8,000베크렐이라는 기준치를 높인 다음에 그 이하의 토양을 제방을 쌓거나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로를 만드는데 이용하겠다는 재활용 계획을 세웠고요. 그러니까 기준은 임의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기준을 엄청 높여서 그 이하는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네네.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거의 사기 당연히 수준이네요. 사기죠. 네네. 뿐만 아니라 그 제염토를 농지랑 섞어서
그곳에서 채소 농사를 짓거나 벼농사를 짓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양이 오염됐다고 해서 그곳에서 자라는 식품이 모두 그 토양의 오염만큼 되는 그 방사성 물질을 검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증 실험을 통해서 기준치 이하, 100베크렐 이하면은 안전하기 때문에 출하를 하겠다는 거죠. 네네. 아무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네. 저는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그 일본의 음식물 네. 식재료를 수입하는 모든 나라들이 공동대응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국제 이제 환경 단체들도 다 들고 이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간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네. 국민들에게 혹시 이제 우리가 지금 일본 여행 뭐 불매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온 국민이. 근데 그래도 이제 일부는 흘러 들어온단 말이죠. 네네. 혹시 일본산 식재료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요. 이런 약간 꿀팁으로 하나 건강 팁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산 식품이 사실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일본산 식품을 전혀 소비하지 않기를 그렇게 권해드리거든요. 일단 원칙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 더 이제 위험도가 있는 것들은 녹차 종류. 녹차요? 일본 녹차 유명하죠. 좀 많이 마셨는데. 네. 저도 제 거 업계에서 일본산 녹차를 꼭 쓰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녹차의 방사능 오염이 조금 이렇게 자주 검출이 되고 있어요. 일본에서. 녹차, 네, 일본 녹차, 뭐 일본 유명한데. 녹차. 네. 네. 무슨 식당만 가도 항상 일본 녹차를 주잖아요. 물론. 네네. 그런 뭐 녹차나 아니면은 뭐 지금 근데 농산물에 대해서도 14개 현의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본산 녹차 종 정도나 뭐 당연히 일본산 수산물 안 드셔야 되고요. 네네. 근데 저희 수산시장에 가보면 돔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일본산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산지까지 표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건 조금 안타깝다. 네네. 아예 속 편하게 건강 생각해서 안 먹어버리면 되겠네요. 네, 일본 불매운동까지 네, 네. 염두에 들. 근데 네, 네. 그래도 녹차나 네. 수산물은 특별히 네. 더 조심하자. 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일본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우리 국내 또 시민들의 불안한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과연 일본 현지에서는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자, 이분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도쿄의 김민정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도의 김민정입니다. 네, 저희 국내에서는 이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방사능 오염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게 보도하고 있고 저희 시민들도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데 도쿄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이 오염수를 지금 방수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갑작스럽게 원전 사고 이후에 최근에 방사성 물질 대처에 대해 이제 정보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이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후쿠시마 원전 바로 아래에 지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매일 오염수가 170톤씩 나오고 있는데요. 2014년에는 하루에 540톤씩이나 나왔습니다. 이 오염수를 다 탱크에 가둬서 이제 부지 안에 두고 있는데 2022년이 되면 탱크를 두는 부지도 이제 꽉 차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제 지금 보관 중인 오염수가 내년 말에 137만 톤에 이르게 돼서 더 이상 원전에 보관할 부지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경제산업성이 방사성 물질을 제거를 하고 깨끗한 물을 섞어서 방사능 수치를 떨어뜨려서 바다에 방출을 하는 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화를 한다고 해도 삼중수소는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사히 신문과 후쿠시마 방송이 지난 2월에 후쿠시마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65%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예, 일본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통신원님, 그 도쿄올림픽이 지금 이제 세계적인 이슈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호주 등 외신에서도 도쿄올림픽의 선수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일본 내에서는 그런 지적이라든지 우려가 같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이제 식재료의 일부를 후쿠시마산을 올림픽 때 쓴다고 하는데요. 이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방사성 물질이 세슘의 경우에는 100베크렐 이하의 것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세슘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더 건강한 음식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올림픽 자체를 후쿠시마 원전에서 89km 떨어진 곳에 있는 경기장에서 야구와 소프트볼 시합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방사성 물질 제거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주변에 오염된 토양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 때는 지금 방치하고 있는 토양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좀 불안한 감이 있고, 또 이제 식재료의 경우에 세슘이 어느 정도 있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는 일본 정부의 발표를 일본 국민들은 믿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 상황이 지구상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발표를 믿어도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게다가 건강 이상이 생겼을 때 이게 방사성 물질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정확하게는 연결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아니, 일본 정부가 뭔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일본 국민들도 굉장히 뭔가 좀 답답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 일본 현지인들도 후쿠시마산 이 농산물을 뭐 꺼린다. 뭐 심지어는 후쿠시마 출신과는 결혼도 망설인다는 이 국내 언론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실제 후쿠시마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일본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이 방사능 물질을 방사능물질을 이제 그 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일일이 재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지금 마트에 가면 후쿠시마산 복숭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트에 나가면 있는 복숭아는 모조리 다 후쿠시마산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 후쿠시마가 바다가 있고 토지도 비옥해서 원래 과일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급식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후쿠시마 가까운 동북 지역의 식재료를 만일에 학교에서 쓰거나 할 때는 반드시 샘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학교와 구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후쿠시마 출신자와 결혼을 망설이는 예가 드물기는 하지만 있다고 일본의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 이 결혼보다 더 심각한 게 아이들이 이제 후쿠시마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해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후쿠시마에서 요코하마로 전학 온 중1 학생이 너무 따돌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2017년에 자신의 심정을 편지에 적어서 이제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그 산케이신문 그때 기사를 보면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 봤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도 꼭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술기가 실려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에서 전학 온 다른 초등학생은 무려 150만에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이상을 갈취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지금 요코하마에서는 후쿠시마에서 나온 오염수를 어린이집에 묻어서 아이 3명이 백혈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금 후쿠시마산을 먹어서 후쿠시마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일부러 사서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과는 정반대로 후쿠시마에서 이사 온 사람들을 차별하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도쿄 현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민정 통신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판사님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짧게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너무 그러니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방사능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한 정보 잘 이렇게 취사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저희가 과장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그린피스 우리 또 시민방송센터 국내 최고의 전문 단체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일본에서도 아마 그렇게 좀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도움 말씀 주신 시민방사능 감시센터의 최경숙 간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겠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TV 민생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6시에 만나요.